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먼저 마음 따뜻하게 챙기세요. 그럼 오늘도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아침마다 제 곁을 지켜주는 건 다름 아닌 휴대폰입니다. 매일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알람이 울리죠. 30년 넘게 도서관에서 일하며 몸에 밴 습관 덕분일까요? 지금은 직장을 떠났는데도 여전히 그 소리에 눈을 뜨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갈 곳 없는 66살 은퇴한 사서일 뿐이었습니다. 한 달 전 받은 척추 수술의 여파로 아직 허리가 욱신거려 마음대로 일어서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 도봉구 임대아파트 7층 작은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남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지식을 전해주며 보람을 느꼈는데 정작 제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구나 싶었어요. 띠리리링.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아들 민호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목소리에서 뭔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어요. 마치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응, 많이 좋아졌어. 걱정 마. 사실은 아직도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아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그런데 오늘 유진이랑 같이 가서 뵐게요.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상의할 일? 무슨 일일까 싶어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오후 2시쯤 현관문에서 딩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큰아들 민호와 딸 유진이 함께 와 있었습니다. 둘 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서 들어와. 차라라도 끓여줄게. 아니에요. 엄마, 앉아 계세요. 유진이가 저를 소파에 앉히며 말했어요. 두 남매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윙윙 선풍기 소리와 함께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이웃 아주머니들도 잘 챙겨주시고. 하지만 갑자기 또 아프시면 어떡해요? 유진이가 끼어들었어요. 병원도 멀고 엄마 혼자서는 위험해요. 두 사람의 말에서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아직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민호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유진이가 서둘러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방도 넓고 제가 돌봐드릴게요. 아니야, 유진아. 우리 집이 더 좋을 거야.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 두 남매가 서로를 의식하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겉으로는 서로 엄마를 모시겠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부담감이 숨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민호야, 유진아, 제가 두 사람을 말리려 할 때 민호의 가방에서 팜플렛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실버타운 안내라고 적힌 요양원 브로슈어였습니다. 휘리리,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 그게 민호가 당황해서 브로슈어를 주워들었어요. 엄마, 그냥 혹시나 해서 알아본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서.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결국 아이들 마음속에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였죠.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는 거예요. 유진이가 해명했지만 이미 진실은 드러난 후였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이사 나가는 집이 있나 봅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이 동네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고 있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혼자 사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허리도 아프고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고 밤에 갑자기 아프면 정말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평생 책과 함께 살아온 제가 이제는 남의 손에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일단 민호네 집에서 며칠 지내볼게. 제가 말하자 유진이의 얼굴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엄마, 제 집이 더 괜찮아. 유진아, 차례차례 해보자. 사실은 두 집 다 가기 싫었어요. 며느리와 사위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짐을 챙겨 민호네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도서관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읽어왔는데 이제는 제가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민호네 집은 20평 남짓한 아파트였어요. 거실 한쪽 구석의 작은 방 하나가 제 공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웃으며 맞아주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부담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그날 밤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여보, 솔직히 부담돼. 어머니 계시니까 애들도 조용히 해야 하고. 조금만 참아. 금방 다른 방법 찾을게. 다른 방법이라는 말이 귀에 들렸어요. 결국 요양원 이야기겠죠.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아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도서관에 취직했을 때의 설렘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앞으로의 인생이 얼마나 길고 의미 있을지 몰랐는데,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호네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되었어요. 아침마다 삐삐삐 울리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이곳이 제 집이 아니라는 현실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30년 넘게 혼자 살던 습관 때문인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간이 어색하기만 했어요. 할머니, 아침 드세요. 8살 손자 준우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평소의 밝음이 없었습니다. 아마 할머니가 와서 자기 방을 내줘야 했던 게 불만인가 봐요. 고마워, 준우야. 제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아이는 고개만 끄덕이고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달그락달그락 그릇 정리하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소리가 크고 거칠었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수진아,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첫날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오후에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집 안 분위기가 살얼음판이었어요. 수진이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철커덩 소리를 내며 짜증을 표현하고 있었고, 준우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민호가 부인에게 물었어요. 별일 없어요. 수진이의 짧은 대답에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찍 방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얇은 벽 너머로 부부의 대화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여보, 이거 생각보다 힘들어. 조금만 참아줘. 엄마도 힘든 상황이야. 하지만 준우도 스트레스 받고 나도 집에서 숨 쉴 공간이 없어.
친구들도 놀러 오기 어렵고, 씩씩. 제가 한숨 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역시 짐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둘째 딸 유진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습니다. 유진아, 갑자기 웬일이야? 엄마 보고 싶어서요. 오빠네 집은 어떠세요? 응, 좋아.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 유진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 좀 좁지 않아요? 엄마 방도 작고. 괜찮아. 혼자 쓰기엔 충분해.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결국 본론이 나왔어요. 우리 집이 더 넓고 방도 커요. 그리고 사위도 엄마 모시고 싶어 해요. 그때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유진이를 보고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아, 언제 왔어? 오빠,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요. 뭐?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갑자기 왜?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내고 계시는데. 오빠, 솔직히 말해요. 여기 너무 좁잖아요. 엄마가 편하실 리 없어요. 남매가 서로를 견제하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둘 다 저를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부담을 넘기려는 속셈이 보였거든요. 유진아, 엄마는 여기 계실 거야. 오빠가 혼자 결정할 일이에요? 왁자지껄. 두 사람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옆방에서 준우가 나와서 무슨 일이냐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만해. 제가 소리쳤어요.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앞에서 왜 이래? 엄마가 짐인 것처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넘게 도서관에서 차분하게 아이들을 대했던 제가 지금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민호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우리는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서로 미루려고 하지 않을 텐데.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오직 벽시계의 째깍째깍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좋은 요양원이 있어요. 거기는 시설도 좋고 간병도 잘해주고. 결국 나왔어요. 요양원 이야기가. 나도 알아봤어. 민호가 거들었어요. 생각보다 좋은 곳이 많아요. 엄마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후, 제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그거였구나.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가 아니야. 너희들 마음 다 보여. 30년 동안 수많은 책을 읽으며 인간 심리를 이해해온 제가 제 자식들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시설들이 많아요. 요즘 요양원은 예전과 달라요. 며느리까지 가세하니 제 마음은 더욱 허전해졌어요. 한번 견학이라도 가보세요. 유진이가 제안했어요. 보시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황혼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알겠어. 한번 가보자. 제가 말하자 아이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그 표정을 보니 더욱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30년 전 도서관에서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할머니가 되면 손자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야지 했던 꿈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이제 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였죠. 과연 요양원 견학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요양원 견학을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유진이네 집에서 며칠 지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정하게 비교해봐야 한다는 민호의 제안이었죠. 사실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였지만 저는 그냥 따라가기로 했어요. 부릉부릉. 유진이가 몰고 온 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 넘게 한 동네에서 살다가 이렇게 이 집 저 집 떠도는 신세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우리 집 정말 넓어요. 엄마 방도 따로 있고 화장실도 2개예요. 유진이가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목소리에서 자랑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진이네 집은 정말 컸어요. 30평대 아파트로 민호네보다 훨씬 넓었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사위 성훈이가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밝은 웃음으로 맞아주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성훈아, 고마워. 폐 끼치네.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요. 하지만 그의 미소 뒤에도 뭔가 어색함이 있었어요. 아마 갑작스러운 동거에 대한 부담감이겠죠. 제가 머물 방은 정말 넓고 좋았어요. 창문도 크고 햇살이 따사롭게 들어왔습니다. 민호네 집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어머님, 편하게 지내세요. 뭐든 말씀만 하시면 돼요. 유진이가 방 정리를 도와주며 말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넓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12살 손녀 소은이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마치 진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제 친구들 오늘 놀러 와요. 소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는 방에 있을게.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가 계신다고 하면 애들이 어색해할 것 같아서. 아이의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손녀에게까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성훈이의 태도도 서서히 변했어요. 여보, 요즘 재택근무가 많아져서 집에서 화상회의 할 일이 자주 있어. 그런데 어머님 방이 무슨 말이야? 소리가 좀 벽이 얇아서 방음이 안 되거든. 유진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아니야, 그냥 조금만 조심해 달라는 거지. 또각또각 성훈이가 방으로 들어가는 발걸음 소리가 무거웠어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얇은 벽 너머로 부부의 대화를 들어야 했어요.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엄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하지만 우리도 생각해봐야지. 소은이도 스트레스 받고 나도 집에서 일하기 어렵고. 쉿. 제가 작게 한숨 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가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어요. 쿵쿵 발걸음도 무겁고 그릇 소리도 딸랑딸랑 시끄러웠습니다. 유진아,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요. 엄마, 앉아 계세요.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민호네에서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유진이의 친구가 놀러 왔어요. 거실에서 키득키득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어머, 유진아, 어머니 모시고 있구나? 응,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힘들겠다. 요즘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잖아. 맞아. 생각보다 제 귀에 그 대화가 고스란히 들렸어요. 유진이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성훈이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아마 집에 오기 싫어서 일부러 늦은 것 같았어요. 아빠 왜 이렇게 늦어? 소은이가 물었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대화는 더욱 심각했어요. 여보, 이거 한 개야. 우리 신혼집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그만해. 엄마가 들을 수도 있어. 그래서 더 힘든 거야. 집에서 편하게 말도 못하고. 쾅. 성훈이가 뭔가를 내려놓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저는 베개로 귀를 막고 누웠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져만 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거실로 나가자 유진이와 성훈이가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다가 급히 입을 다물었어요. 무슨 이야기였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요양원 브로슈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따르릉.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민호였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유진이네는 좀 어때요? 응, 좋아. 그런데 엄마, 오늘 요양원 견학 가기로 했잖아요. 오후 2시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유진이가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드디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안심감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소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요양원 어때요? 제 친구 할머니는 거기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재미있게 지낸다던데 아이까지 요양원을 권하고 있었어요. 째깍째깍 벽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희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민호가 차를 몰고 왔어요. 유진이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가봅시다. 요즘 요양원 정말 좋아졌어요. 차에 타면서 뒤돌아본 유진이네 집 창문에서 성훈이가 안도의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결국 어디서도 진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요양원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차 안에서 웅웅 엔진 소리를 들으며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 시간이 마치 3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호와 유진이는 앞자리에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고 저는 뒷자리에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엄마, 여기에요. 차가 멈춘 곳은 해피실버타운이라는 간판이 걸린 5층 건물이었어요. 외관은 깔끔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30년 동안 도서관의 책 냄새에 익숙했던 제게는 낯선 냄새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상담사가 나와서 인사했어요. 오늘 견학 오신 분들이시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복도를 걸으며 여러 시설을 둘러봤어요. 식당, 물리치료실, 휴게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개인실이에요.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방이죠. 방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딸깍딸깍 복도에서 들려오는 지팡이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휠체어를 탄 할머니들이 간호사와 함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건강 관리도 철저하게 해드리고요. 상담사의 설명을 들으며 휴게실로 갔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도서관 동료 윤예자 씨가 앉아 있었거든요. 혜자 씨, 어머, 선이야. 윤 씨는 저를 보고 반가워했지만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언제부터 여기 계세요? 1년 정도 됐나? 아들이 외국으로 발령 나면서 어쩔 수 없이. 윤 씨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상담사가 다른 곳을 보여주겠다며 이동하자 윤 씨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선이야, 솔직히 말할게. 여기 감옥 같아. 뭐라고요? 처음엔 아들이 자주 왔어. 하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야. 친구들도 처음엔 찾아왔지만 이젠 연락도 끊겼어. 윤 씨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자유는 없고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야. 씩씩. 윤 씨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선이야, 가능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 여기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어려워. 그때 상담사가 돌아와서 말했어요. 어머님들, 다른 시설도 구경하시겠어요? 견학을 마치고 상담실에서 비용 설명을 들었어요. 입원비, 관리비, 간병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보험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 부담이 만만치 않으시죠. 민호와 유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마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엄마, 어떠셨어요? 유진이가 먼저 물었어요. 글쎄, 시설은 좋아 보였는데요. 민호가 거들었어요. 하지만 비용이, 그건 우리가 해결할게요. 두 아이가 번갈아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혜자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감옥 같다. 나가기 어렵다. 무서운 말들이었습니다. 또르르.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1월의 차가운 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와 유진이가 함께 찾아왔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우리끼리 이야기했어요.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요양원 말고 다른 방법도 생각해봤는데 제가 간병인을 모셔드리는 건 어떨까요? 유진이가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 엄마가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해요. 결국 돌고 돌아 같은 결론이었어요. 요양원이 최선이라는. 엄마, 결정하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철렁했어요. 결국 최후 통첩이었던 거죠. 며칠만 더 생각해 볼게. 엄마, 너무 오래 끌면 일주일만.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30년 동안 모은 퇴직금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요양원비로 몇 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평생 책을 읽고 지식을 쌓아온 제가 이제는 그저 관리받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째깍째깍. 벽시계 소리가 시간의 흐름을 재촉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답을 해야 했습니다. 과연 저에게는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사실 별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삐삐삐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서도 앞으로의 일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 말고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장을 보러 나갔다가 주민센터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게시판에 여러 공고문이 붙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팔딱팔딱.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만 65세 이상, 독립생활 가능자, 월세 20만 원, 복지 서비스 연계. 제가 찾던 바로 그런 조건이었어요. 급히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가서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저기, 고령자 임대주택 관련해서 문의하고 싶은데요. 아,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공무원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어요. 혼자 살 수 있는 곳인가요? 네. 원룸형으로 독립된 공간이에요. 하지만 1층에는 복지관이 있어서 생활지원사도 상주하고 응급 상황에는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듣고 보니 요양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어요. 자유로운 독립 생활을 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고요. 가산점 제도도 있어요. 혹시 어떤 일을 하셨나요? 30년 넘게 도서관 사서로 일했어요. 오, 그럼 사회공헌 경력으로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담당자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평생 책과 함께 살아온 경력이 이런 곳에서 도움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현재 공실이 있나요? 네. 다음 달에 입주 가능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견학도 가능하고요. 두근두근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생각했어요. 왜 진작 이런 방법을 몰랐을까? 아이들도 요양원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 저녁,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생각 정리되셨어요? 응, 민호야. 너희들과 상의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내일 와봐. 유진이도 같이. 다음 날 오후 두 남매가 함께 왔어요. 표정이 약간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엄마, 결정하신 거예요? 유진이가 먼저 물었어요. 그래. 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거야. 제가 고령자 임대주택 자료를 꺼내 보이자 두 사람이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이야. 독립생활을 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지. 엄마,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민호가 자료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월세도 20만 원밖에 안 하네요. 응, 내 퇴직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두 사람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엄마 혼자 계시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유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혼자가 아니야. 생활지원사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그래도 너희들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는 낫겠어. 제 말에 두 사람이 움찔했어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알아. 하지만 현실이 그렇잖아. 너희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후, 제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30년 동안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 나이 들어서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견학부터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미 신청했어. 다음 주에 결과 나와. 벌써요? 유진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이런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 사실 저도 조금 무서웠어요. 66세에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요양원에서 관리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았어요. 엄마 마음이 그렇다면 민호가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집 전세금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유진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따르릉.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주민센터에서였습니다. 박선희 어르신이세요? 임대주택 신청건으로 연락드렸어요. 네, 말씀하세요. 서류 검토 결과 조건에 부합하시네요. 언제 견학 오실 수 있으세요? 언제든 괜찮아요. 전화를 끊자 아이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제 얼굴에 생기가 도는 걸 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그곳으로 가실 거예요? 응, 한번 살아보자. 안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하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30년 만에 제 손으로 선택하는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살랑살랑.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어요. 마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을까요? 그리고 아이들은 정말 제 결정을 받아들일까요? 견학 날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 띵동 초인종이 울리더니 민호와 유진이가 함께 왔습니다. 둘 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엄마, 정말 가보시는 거예요? 유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한번 보고 결정하자. 주민센터에서 보내준 차를 타고 30분 정도 가니 3층짜리 깔끔한 건물이 나왔어요. 서울시 고령자 행복주택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생활지원사라고 소개한 40대 여자분이 밝게 맞아주었어요. 저는 이미영 사회복지사예요. 여기서 어르신들 생활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요양원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들리고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오가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층은 공동시설이에요. 식당, 도서관, 휴게실, 헬스장까지 있어요. 도서관이라는 말에 제 귀가 쫑긋했어요. 도서관요? 네, 작지만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요. 혹시 책 좋아하세요? 30년 넘게 도서관에서 일했어요. 오, 그럼 여기서 봉사활동도 하실 수 있겠네요. 미영 씨의 말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은퇴 후 그리웠던 도서관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니. 2층으로 올라가니 복도 양쪽으로 문들이 있었어요. 개인실은 원룸형이에요. 작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하죠. 방문을 열어보니 정말 아담했어요. 작은 침실 겸 거실, 간이 주방, 화장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창문도 커서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어요. 이 방이 현재 비어있는 곳이에요. 민호가 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엄마,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런데 정말 안전한가요? 유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각 방에 응급벨이 있고 24시간 관리사무소에서 모니터링해요. 그리고 생활지원사가 매일 안부 확인도 하고요. 식사는 어떻게 해요? 제가 물었어요. 1층 식당에서 하실 수도 있고 방에서 직접 해 드실 수도 있어요. 선택은 자유예요. 자유라는 말이 좋았어요. 요양원에서는 모든 게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다른 어르신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다들 활발하게 지내세요. 태극권도 하시고 노래교실도 있고 참 독서 모임도 있어요. 캬. 복도에서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민호가 물었어요. 월세 2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정도예요. 식사비는 따로고요. 정말 저렴하네요. 유진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견학을 마치고 1층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새로 오실 분이세요? 네, 구경하러 왔어요. 저는 여기 산 지 2년 됐어요. 정말 좋아요. 자유롭고 외롭지도 않고 그 할머니의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했어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와보니까 천국이에요. 아들도 안심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요양원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유진이도 동의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자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주민센터에 전화했어요. 입주 신청하고 싶어요. 아, 박선희 어르신. 언제부터 입주 가능하세요? 가능한 한 빨리요. 그럼 다음 주부터 가능해요. 와, 기쁨의 탄성이 저절로 나왔어요. 아이들에게 연락했더니 두 사람 다 놀라면서도 지지해 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래도 걱정돼요. 너희들이 가끔 놀러 오면 돼. 그 말에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마 부담이 줄어든다는 안도감이었겠죠. 일주일 후 짐을 정리하며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어요. 도서관에서의 보람찬 시간들,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최근에 어려웠던 시기까지 바스락바스락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젊은 시절 제 모습, 아이들 어릴 때 사진들,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이사 전날 밤, 민호와 유진이가 와서 도와주었어요.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이제 너희들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유진이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새벽에 이사차가 왔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엄마, 새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응. 너희들도 이제 마음 편히 살아. 부릉부릉. 이사차가 출발하는 소리와 함께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되었어요. 66세에 다시 찾은 독립. 그리고 자유. 과연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로운 행복주택에 입주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침마다 짹짹 새소리에 눈을 뜨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사는 공간이었거든요. 1층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책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 마치 제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선희 선생님,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영 복지사가 따뜻하게 말해 주었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이렇게 다시 책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어르신들이 하나둘 도서관에 오셨어요. 독서 모임도 만들어서 일주일에 2번씩 모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책 읽는 재미를 알아가는구나. 김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70대 중반이신데도 호기심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겼어요. 따르릉.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응, 아주 좋아. 여기 정말 좋더라. 그런데 엄마,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목소리에 뭔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식당 차리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얼마나? 2천만 원 정도면 엄마 전세금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결국 돈 이야기였구나. 민호야, 그 돈은 엄마가 앞으로 살아갈 돈이야. 엄마,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 생활비도 제가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사업이란 게 항상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생각해 볼게. 엄마, 기회가 지나가면 안 돼요. 그날 저녁 유진이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잘 계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엄마, 저희 집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네요. 5천만 원을 더 내야 해서. 뭐, 안 그러면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소은이가 학교 때문에 결국 유진이도 돈 이야기였어요. 엄마 전세금 일부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두 남매가 모두 제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요양원에 보내지 않게 된 대신 이제는 제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거였죠. 후,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다음 날 두 남매가 함께 찾아왔어요.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여기 생활은? 민호가 먼저 물었어요. 좋아. 친구들도 생기고 할 일도 있고. 그런데 엄마, 유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오빠가 무슨 말 했는지 몰라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전화했는데 두 사람이 서로를 견제하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씁쓸했어요. 너희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안 보내준 대가로 엄마 돈을 나눠 가지겠다는 거야?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민호가 황급히 변명했어요. 정말 사업 기회가 있어서. 저도 정말 급해서. 유진이도 거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안 돼. 엄마? 내 돈은 내가 쓸 거야. 너희들 줄 생각 없어. 두 사람의 얼굴이 변했어요.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희가 엄마 모시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 너희들이 나를 짐으로 여겼으면서. 제 목소리도 날카로워졌어요. 그때 얼마나 눈치 봤는지 알아? 며느리, 사위 얼굴색 보면서. 엄마, 이제 와서 효녀 행세하지 마. 돈 때문에 온 거잖아. 쾅. 민호가 탁자를 치며 일어났어요.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안 돼? 사실이잖아. 그때 미영 복지사가 노크를 하며 들어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소리가. 아, 죄송해요. 제 자식들이 와서. 아, 그러시구나.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미영 씨가 나간 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엄마, 저희는 정말 그만해. 오늘은 돌아가.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것도 없어. 내 돈은 내가 쓸 거야. 아이들이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따다다. 복도에서 다른 어르신이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저녁 식사하러 가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1층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좀 나아졌습니다. 선희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옆자리 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아이들과 갈등을 겪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침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커튼이 흔들리는 걸 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3월의 봄바람이 새로운 생명력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 선생님, 오늘 독서 모임 준비 다 됐나요? 미영 복지사가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네, 오늘은 82년생 김지영을 다룰 거예요. 어머, 좋은 책 선택하셨네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독서 모임이 인기가 많아졌어요.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15명까지 늘었습니다. 선희야, 이 책 정말 재미있더라. 김 할아버지가 책을 들고 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생각이 나네.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맞아요. 저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이 많았어요. 박 할머니도 공감하며 말씀하셨어요. 독서 모임을 진행하며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30년 동안 도서관에서 일하며 꿈꿨던 이런 순간들이었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책 읽는 재미를 알았어요. 저도 고마워요.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오후에는 1층 헬스장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운동했어요. 척추 수술 후 꾸준히 재활 운동을 하니까 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희야, 얼굴이 좋아졌네.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웃 최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저도 그런 기분이에요. 실제로 거울을 보면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저녁에는 공동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혼자 먹는 밥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분위기가 좋네요. 제가 물었더니 미영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새로 입주하신 분이 계셔서 환영회를 열었어요. 새로 오신 분은 70대 초반의 남자 어르신이었어요. 전직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구철입니다. 저는 박선희예요. 도서관 사서였어요. 오, 그럼 같은 교육 계셨네요. 정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니 공통 관심사가 많았어요. 특히 독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비슷했습니다. 여기서 독서 모임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부터 오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새로운 친구도 생기고 할 일도 많고 66세에 이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며칠 후 띵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유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엄마, 유진아, 들어와.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유진이의 얼굴에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괜찮아. 이제 지난 일이야. 엄마가 여기서 이렇게 잘 지내시는 줄 몰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유진이가 말했어요. 정말 활기차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이야. 엄마, 앞으로는 자주 놀러 올게요. 돈 이야기는 안 할 테니까. 고마워. 하지만 억지로 올 필요는 없어. 아니에요. 엄마, 정말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때 민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도 이번 주말에 뵈러 갈게요. 그래.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아이들이 변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됐어요. 주말에 두 남매가 함께 왔어요. 그런데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시설도 깔끔하고. 응, 나는 만족해. 엄마가 행복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 제 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은행 대출 받아서. 그래, 잘했어. 앞으로는 엄마께 부담 드리지 않을게요. 유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집 전세 문제도 해결됐어요. 남편이 승진해서. 다행이네. 아이들과 함께 1층 도서관을 구경하고 독서 모임도 보여줬어요. 엄마, 정말 보람차게 지내시는구나. 응, 30년 만에 다시 찾은 나의 자리야. 그날 저녁,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정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선희 선생님, 오늘 자녀분들 오셨더라고요. 네, 한 달 만에 왔어요. 관계가 좋아 보이던데요. 글쎄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여기서 독립적으로 잘 지내시니까 아이들도 안심하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의존적이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편하고 저도 편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행복주택에서 작은 도서관 관리를 맡게 되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용돈 정도는 충분했습니다. 선희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어르신들이 모두 선생님 덕분에 책을 좋아하게 됐어요. 미영 복지사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도 고마워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어느 날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66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울 줄 몰랐다고. 아이들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와요. 예전처럼 부담스럽지 않고 진짜 안부를 묻기 위해서요. 후, 봄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30년 넘게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책과 함께,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제 선택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소중했어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걸 66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